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35년 차가 된 62세 여성입니다. 인생은 환희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더니 벌써 인생 60년 차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어서 친정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사고로 주저앉게 되면서 가족들을 엄마가 혼자서 먹여 살려야 했을 정도로 집안에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가끔씩 제가 한번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 부모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헌신 덕분인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잔병치레도 줄고 크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년 전 갑작스레 비정상적으로 질출혈이 일어났고 골반에서 큰 통증을 느끼게 되어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신 후 초음파랑 MRI 등 몇 가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죠. 아무래도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시댁 문제부터 가정 문제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잠시 이런 증상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원래 병원에 환자로 가게 되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 표정은 밝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러나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자궁암 판정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다행히 병원에 빠르게 찾아와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암덩어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간단하게 수술로 떼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암이라는 말씀에 조금은 놀랐지만 바로 날짜를 잡은 후 수술을 했고 무사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보통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 아무리 수술로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재발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암 환자였던 사람들은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으시더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궁암을 떼어내고 난 이후에 혹시나 재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들더라도 꾸준히 정기검진과 건강검진을 받아왔어요. 매번 검사를 받을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 자궁암을 일찍 발견하고 바로 해결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검진을 받을 때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꾸준하게 좋은 약초도 구해서 다려 먹거나 건강 식단을 챙기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2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과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전화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가보니 이번에는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절제까지 해야 하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암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죠.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자궁암으로 고생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더군요. 왜 저만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겪게 하는 건지 말이에요. 당연히 또 다시 암이 생겼다는 것도 걱정이 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부터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20년 전 자궁암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도 저희 남편은 수술비 문제와 병간호로 눈치를 엄청 줬거든요.
다음날 수술을 들어가야 해서 일찌감치 쉬어야 하는 아내의 병실에 와서 남편은 하루 종일 옆에서 투덜대기만 했어요. 이 세상에 남자가 마누라 수술하는데 병간호를 왜 해줘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돈이 아깝다며 쓸데없는 링거는 간호사한테 맞추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시키더군요. 친정가족이 옆에서 간호를 해줬다면 좋았겠지만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언니는 지방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간병인이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겠지만 저는 한평생 주부로 살았기에 경제력은 없었고 링거도 제대로 못 맞게 하는 남편이라서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했죠. 게다가 시부모님까지 귀한 본인 아들 고생만 시킨다고 집에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며 눈치를 주는 바람에 아픈데도 서러워 울던 날이 참 많았어요.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고 티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불쌍하게만 느껴지고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유방암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 똑같은 일들을 겪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가뜩이나 남편은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데다가 짠돌이에요. 20년 전 자궁암 수술 때 링거를 제대로 못 맞게 했던 것은 그냥 헛웃음 몇 번에 넘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저는 남편과 살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겪었죠. 보통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것저것 구매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아기용품을 제대로 구매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용품 사는 것을 거의 단념한 상황이었고,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구매하려고 시도는 해봤었죠. 그러나 아기용품을 구매할 때가 다가오니 남편은 저를 생활력 없는 아내로 대하면서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문제로 말다툼을 많이 했었죠. 여보, 이제 곧 우리 첫째 태어나는데 슬슬 베네저골이랑 아이 옷이랑 젖병 같은 거 하나씩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걸 돈 주고 왜 사? 어차피 애 태어나면 모유 먹일 거 아니야? 그럼 젖병은 필요 없을 거고 베네저골이랑 옷 같은 건 사촌 동생 얼마 전에 아기 낳았으니까 거기 가서 얻어오면 해결될 일인데 기저귀 이런 것도 손빨래 하는 걸로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자. 뭐라고? 아무리 사촌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고 하지만 아기 베네저고리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베네저고리는 아이 태어났을 때 입히는 거라 평생 간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사촌 동생이 아이 낳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옷을 물려주려고 하겠어. 또 기저귀를 어머니한테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 아이가 하루에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천기저귀는 계속 손빨래 해야 하는데 한두 개 가지고는 턱도 없어. 집에 돈이 썩어나냐?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사오던가. 애는 어차피 좋은 거 안 해줘도 금방 쑥쑥 자라. 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유난이냐? 다른 여자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생활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축하고 노력한다는데 너는 왜 매번 애 핑계로 돈 쓸 궁리만 해? 이게 왜 돈 쓸 궁리야? 내 옷 사는 것도 아니고 애기용품을 사는 건데. 그렇다고 당신이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잖아.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렇게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건데? 사람은 아껴야 잘 사는 거야. 그니까 아기용품 구매해서 쓸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알았어? 결국 저는 남편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기용품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가면서 키웠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본인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아껴가면서 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짠돌이 남편 덕분에 살면서 자식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에 축하를 해주기 위해 꽃다발을 사야 했었는데 남편은 그것조차 아까웠나 봐요. 남들은 자식 손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기분 좋고 배부르다고 하던데 남편은 졸업식에 참석하기 전부터 이런 날은 꽃다발이 비싸다고 투덜대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꽃다발을 사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남편은 집 앞에 있는 꽃들을 꺾어다가 집에 있는 신문지에 싸서 꽃다발을 만들어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은 전원주택이어서 집 앞에 꽃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아이 졸업식에 체면이 있지. 신문지에 대충 꽃다발을 만들어 가자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이런 날에는 꽃다발을 구매해서 주자고 몇 번이나 설득을 했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신문지에 꽃들을 꺾어서 허접한 꽃다발을 만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졸업사진도 찍어야 할 뿐 아니라 아이에게는 졸업식 추억이 평생 가는 건데 대충 만들어진 꽃다발을 주기에는 미안하더군요. 다른 날도 아니고 졸업식은 아이에게 정말 기쁘고 설레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에게는 늦어서 급하게 나오느라 꽃다발 사오는 것을 까먹었다고 하고 넘어가자고 했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본인 노력을 무시하는 거냐고 왜 나쁜 아빠를 만드냐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남편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큰 소리를 치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본인이 만든 꽃다발을 아이에게 전해주었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대충 만들어진 꽃다발에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아이 친구들은 꽃다발이 저게 뭐냐고 저희 둘째 아이를 놀려댔고요. 당연히 저희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꽃다발이 저게 뭐냐고 놀림만 당했다면서 하루 종일 눈물만 펑펑 쏟아냈죠. 그런데도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열심히 준비해간 아빠의 정성을 무시하는 거냐며 오히려 애를 대상으로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남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써야 할 때가 오면 괜히 긴장부터 하고 걱정을 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인지 제가 또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오죽하면 남편에게 알리지 말고 수술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싫어도 입원을 해야 할 텐데 매일같이 옆에 붙어 있는 남편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먼저 안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제 아빠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그냥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비는 큰딸이 회사에 다니면서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있다며 그걸로 해결을 하면 되고 두 사람이 돌아가며 휴가를 써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건강해질 생각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당연히 저로서는 자식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고마웠지만 생각을 해보니 물리적으로 자식들이 사는 곳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멀어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특히 능력 없는 엄마를 둬서 자식들이 나서서 고생을 해야 하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시키고 엄마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손을 벌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이미 아빠에게 유방암 판정을 받자마자 이야기를 했다면서 아빠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성격도 많이 변해서 간호부터 수술비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자식들은 아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지만 다행이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의 도움도 거절하고 남편에게 치사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수술을 받기 전까지 날짜도 미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수술비를 벌었어요. 암에 걸려 아픈데 수술비까지 혼자 벌어서 해결해야 하니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입을 다물고 끝까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남편에게 하지 않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속도 모르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니까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냐며 아주 좋아라 하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얼추 수술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했고 곧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어렵사리 암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의 암 소식에 남편은 놀라거나 위로를 해주는커녕 아주 있는 대로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냥 말이라도 걱정해주면 좋으려만 남편은 아픈 사람 앞에 두고 가슴에 대못 박는 모진 소리까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뭐? 무슨 기차도 아니고 너는 무슨 암이 끊임없이 나오냐? 어디서 암 연관 회원권이라도 끊으셨나 봐요? 지난번에는 자궁암이라더니 이번에는 유방암이라고?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암 수술을 한다는데 기차에 연관 회원권이라니.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나 보네. 하고 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왜 나한테 불량품이 온 거야?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기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유방암이라니까 나한테 또 병원에 처박혀서 간호라도 하라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아프기만 하냐? 저번에는 자궁암이라더니 이번에는 유방암. 아이고 또 돈 나가겠네. 걱정 마. 내 수술비는 내가 모았으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당신 돈 안 쓰고 안 받아. 그리고 당신한테 간호하라고 하는 말 아니야. 그래도 호적상 남편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통보하는 거지. 네가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았다고? 결국에는 또 돈 부족하다고 내 돈 가져다 쓰겠다고 하겠지. 남편 놈은 한참을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아 넣더니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숨을 크게 쉬고는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더군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렸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연락이 불이 나게 왔죠.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는 연결이 되자마자 소리를 빽 지르고는 며느리로서 빵점이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데 웬만하면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그러나 모전자전이라고 시어머니 성격도 남편과 똑같아서 가시도 친 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더라고요.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싸운 그날 시어머니와도 한바탕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유방암 판정 받았다며? 여자가 그렇게 몸간수 못해서 어쩌냐?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 치료비로 쏟아붓게 하지 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이야기 안 해요? 치료비는 제가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네가 모으면 얼마나 모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듣던 좀 반가운 소리구나. 안 그래도 네 남편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돈 벌어오는데 네 몸뚱아리 살리는 데 들어가면 어쩌나 했는데? 막말로 너 돈 없이 시집와서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나? 뻑하면 수술대 오르는 것밖에 안 하는데.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 시집안에 시집와서 집안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벌어온 돈 그거 혼자 번 거 아니에요. 저 시집 와서 아이 낳고 키울 때 남편은 옆에서 돈 쓰지 말라고 승질만 냈지 옆에서 도와준 거 하나 없다고요. 그래서 네가 집에서 남편 돈으로 놀고 먹으며 애 둘 키웠다고 시애미 앞에서 그 유세 떠는 거냐 지금? 나도 젊었을 때 네 시애비 없이 애 셋 혼자서 잘만 키웠다? 아니요. 시집 와서 제대로 한 것이 수술 때 오르는 것밖에 없다고 하시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남편이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그 돈에 지분이 있어요. 남편이 매번 막말하고 짠돌이처럼 굴어도 싸우기 싫어서 제가 별말 없이 참고 살았는데 막말로 여기서 이혼 소송 걸면 남편 재산 절반은 뚝 떼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참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하고 약속대로 네 몸뚱아리 살리는데 남편 돈 쓰지 말아라. 알았냐?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콧방귀도 안 뀌며 본인 할 말만 털어내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맨날 밖에 나가서 남편 돈으로 명품 두르고 비싼 거 사 먹고 하는 줄 알겠더군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남편 놈은 평소에 쫌생이같이 나보고는 아껴 쓰라고 제대로 생활비도 안 주는데 반대로 지 몸에 치정하고 뭐 두르고 다니고 배우고 싶은 건 아낌없이 다 쓰거든요. 옛말에 아시탑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본인 말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면서요. 저희 남편이 딱 그 꼴이거든요. 가족한테 쓰는 돈은 아깝고 본인한테 쓰는 건 하나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1년에 분기별로 4번씩이나 다니고 취미활동도 아주 다양하게 하는 인간이에요. 아무튼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전부터 제가 실비는 따로 드러났기에 진단금은 따로 받을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몇 달간 일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건 더 늦기 전에 유방암 수술을 진행하려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아내가 아프다는데 저런 식으로 반응하고 시어머니까지 섭외해서 난리를 치는 남편놈한테는 따로 말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예의상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날짜가 잡히자마자 따로 이야기는 해놓았죠. 그런데 제가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그러든가 말든가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수술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며칠 전부터 남편이 짐가방에 짐을 싸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리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어도 아내가 아프다는데 여행 갈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아무리 불량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는 쳤어도 병원에 따라와 간호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잊고 있었죠. 저희 남편은 꿈에도 그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 병간호를 위해 짐을 쌌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려고 서재에 들어가 보니 남편 책상에는 여권이 올려져 있었고 여행 일정이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는 종이가 놓여 있더군요. 저는 여권과 일정표를 보고 남편이 해외여행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한동안 시기가 좋지 않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해외여행 가는 게 많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이 인간은 완화가 된 상황을 노려 또 해외를 나가 취미생활을 즐기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처음에 저는 이 인간이 그럼 그렇지. 아픈 아내 병간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정표를 내려놓는 순간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남편을 포함해 2명이 가는 일정이라고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들 5명 정도 모여서 가거나 아니면 혼자 돌아다니는 일정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2명 일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리 봐도 찜찜하고 이상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아 놓고 누구랑 가는 거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뭐라고 물어봐도 대꾸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1-2번 정도 더 물어봤었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자꾸 귀찮게 하냐며 승질만 내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냥 대답만 해주면 끝날 일인데 모른 척하고 화만 내는 남편이 이상해서 저는 남편이 씻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보았어요.
원래는 남편 휴대폰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회사에서 온 메일을 본다면서 잠금을 풀어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에 재빠르게 뒤적거리면서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었죠. 확인해보니 남편은 여행 친목계 회원 한 명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보니 과간이 아니더군요. 그것도 여자 회원이랑요. 어떤 여자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열이 받아서 사진 몇 장을 찍어 놓았고 마침 씻고 나오는 남편에게 난리를 쳤죠. 네가 사람이야? 마누라는 암 생겨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너는 지금 여자랑 오붓하게 해외여행을 가? 너 그래서 내가 아까 누구랑 가냐고 물었을 때 대답 못한 거니? 불륜 저지르려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불륜은 누가 불륜이야? 그리고 네가 뭔데 남의 핸드폰을 왜 뒤적거려? 남편 놈은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있는 대로 밀쳤고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냐고 하면서 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미친놈처럼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 저에게 손을 댄 적은 없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불륜한 것을 들켜버려서 그런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리저리 흔들던 남편 놈은 또다시 가슴에 비수를 꽂아 넣더군요. 너는 위도 아래도 다 떼내서 여자도 아니고 앞으로 여자 짓도 할 수 없는 무생물인데 그게 여자라고 할 수 있냐? 나는 아직 쌩쌩한 이팔 청춘이야. 여든 애도 숟가락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남자라는데 나 아직 65세밖에 안 됐다고. 당신 미쳤어? 말 좀 가려서 해. 내가 위도 아래도 다 떼내서 여자가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라고? 정신 차려. 당신 눈 한번 감았다 뜨면 곧 이른이야.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당신같이 개차반 성격을 가진 할아버지를 여자들이 뭐 보고 좋아하는데? 뭐 개차반? 할아버지? 이게 미쳤나? 남편의 말에 저도 이판사판으로 냄비도 던지고 밥통도 던지면서 개싸움을 했어요. 한동안 유방암 선고를 받고 나서 기분도 안 좋고 괜히 몸에 힘도 빠졌는데 그날따라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런지 남편에게 지지 않고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남편 놈은 어지간히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그날 저랑 싸우고 나서 아예 짐을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화가 나기는 해도 집 나간 남편을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애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자리를 잡아 무서울 것도 없었고 어디서든 잘 먹으면서 잘 놀고 있을 테니 굳이 집 나간 남편을 찾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혼자서 유방암 수술을 하러 가게 되었고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된 자식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지 못했다면서 수술이 끝나고 입원을 할 때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 수술이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술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고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줘서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수술 결과가 좋아 항암 치료도 곧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계시더라고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 놈이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셔야 한다며 집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집주인이 집에 없어도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자주 오곤 했죠. 수술을 끝낸 지 얼마 안 되어 몸도 힘든데 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왔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도 나가서 없는데 집주인도 없는 집에 왜 오신 거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 저만 보면 욕을 한 바가지 하시던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제 옷을 쥐어잡고 우시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퇴원 후에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이 온 자식들도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한 듯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울음이 잦아들자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내가 유방암인 거 몰랐던 것도 아닌데 수술 받고 온 나를 보고 울지는 않았을 테고 대체 갑자기 왜 집에 찾아와서 저를 자꾸 우시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해외여행을 간 후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그 나라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여자 핸드폰 번호로 전화 연결을 해서 나한테 통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해외여행을 간 것도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나는데 남편 놈이 다쳤다고 불륜녀랑 통화를 해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내가 왜 바람 피운 남편 놈 때문에 불륜녀랑 통화를 해야 하냐고. 나는 이미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서 그냥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을 듣더니 네 남편인데 어쩜 그리 모질게 대하냐면서 우리 집 사전에는 이혼은 없다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비밀번호 치고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범고리를 걸어 잠궜죠. 저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2주가 지났고 남편 놈은 휠체어 신세로 거의 죽을 사람처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으로 갈 줄 알았더니 예약 날짜가 남았다며 집으로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저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저를 잡고 한참을 울다가 암 수술은 잘 받았냐며 본인이 그날 감정이 격해지는 바람에 저에게 모진 소리를 했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하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사과인 것을 아는데 열변을 토하는 남편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 남편 놈의 대학병원 예약 날짜가 다가왔고 아침부터 저에게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암수술 받을 때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버릴 때는 언제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이제 와서 본인 보호자를 해달라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속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남편이 더 처절하게 버림당하도록 하려면 모르는 척하고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인간이 저에게 했던 짓만큼 다시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병원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드러나 보자 싶은 마음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죠. 그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또다시 며칠이 지났을 때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남편을 보면서 평생 하반신마비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수술을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하반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것인지 재활치료를 해도 상태가 똑같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미 척추가 손상이 된 상황이라 재활치료를 해도 평생 걷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인지 의사 선생님에게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며 빨리 본인 다리를 살려내라면서 원래 성격이 나와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 손을 잡더니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본인이 가장인데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냐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절하게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걸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요즘 의학기술이 좋지 않냐며 오열을 했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어도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저 죄송하다고 하면서 적응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진료실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양심도 없이 급하게 저의 손을 잡고 여보, 나 어떻게 해? 평생 휠체어에 타야 한대. 라고 하면서 울먹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간절하게 붙잡던 남편의 손을 아주 매정하게 뿌리쳤어요. 사람들 많으니 병원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먼저 앞서 나갔죠. 그랬더니 남편 놈은 끙끙거리며 휠체어 바퀴를 돌리면서 힘겹게 뒤따라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을 통보할 때가 되니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해왔던 것들이 생각나고 서러웠던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된 남편에게 이혼 소리를 하는 게 통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나와 울분을 토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당황을 했는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며 저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다 중심을 잃었는지 앞으로 고꾸라졌죠. 병원에 오기 전이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남편을 일으켜서 휠체어에 다시 앉도록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엎어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데도 본인이 불리한 쪽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혼하면 내 병수발은 누가 들어줘? 아, 이거 봐. 넘어졌는데도 다리를 못 쓰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당신이 내 다리가 되어줘야지. 내가 왜? 네 불륜녀 데려다가 살아. 그 상간녀한테 다리가 돼달라고 하라고. 아, 그년이랑 놀다가 이렇게 됐으면서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그리고 당신은 뭐 나랑 사는 35년 동안 내 남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나한테 불량품이라면서. 여자로서 기능 다 잃어서 여자 만나러 가놓고 왜 나한테 네 병간호를 하래? 필요하면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병간호 해달라고 해.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일을 했는데? 멀쩡한 집에서 가족들 먹여 살린 사람이 나인데 다리 하나 잃었다고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내가 당신 다리 잃었다고 버리는 것 같니? 아까 당신 진료실에서 가족 먹여 살려야 된다고 걸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 근데 그 다리 여자 끼고 해외여행 가서 그런 거잖아. 멀쩡하게 바람 피우다 다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당신 똥 치우라고? 아이고, 나는 그건 못해. 그러니까 이혼 도장 깔끔하게 찍고 끝내. 당신이랑 이혼하면 우리 자식들은 어쩌고.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다리로 혼자 못 살아. 이미 애들은 다 커서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 걱정하는 척은 하지 말지. 당신 그러는 거 진짜 없어 보여. 그렇게 저는 길바닥에 엎어져 있는 남편을 두고 그냥 집으로 가서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당연히 남편 놈은 제가 버려두고 올 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와서 본인을 일으키지 못하냐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죠. 며칠 뒤 저는 이혼을 위해 서류를 집으로 보냈는데 남편 놈은 끝까지 서류를 반송하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는 남편 휴대폰 속 불륜녀와 나눈 메시지를 사진 찍어 따로 보관해 놓은 상태였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집에 놓고 나간 여행 일정표도 미리 제가 챙겨 놓았고요. 그래서 저는 굴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이혼이 확정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저는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이혼을 싫어할까봐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은 남편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잘된 일이라면서 이혼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집을 구해 마음 편히 살고 있어요. 나중에 둘째 아이가 할머니를 통해 지아빠 소식을 들었다면서 슬쩍 이야기해 줬는데 전 남편 놈은 결국 조그마한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거의 요양원 병실 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초반에는 이전 시어머니가 옆에 붙어서 도와줬었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요양원에 가서 지내라고 하면서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되면 둘째 아이한테 누나랑 같이 엄마를 데리고 아빠한테 찾아가 보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애초에 둘째 아이는 전 남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찾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첫째 아이 생각을 물어보니 둘째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결국 가족들에게는 짠돌이처럼 굴면서 해외여행에 취미활동 그리고 불륜까지 했던 전 남편은 본인 피부치한테까지 버려지게 되었죠. 저도 당연히 전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찾아갈 이유도 없고요. 지금쯤 전 남편은 답답한 요양원에 갇혀 지내면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있겠죠? 앞으로도 본인 잘못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